이어서 이제 그 분경과 상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얘기로 엽관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엽관운동이 뭐냐? 이건 청탁입니다. 청탁. 오늘날에서 청탁. 그러니까 권세 있는 집안이라든가 또는 자기 상관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청탁을 하는 거죠. 청탁. 그런데 고려시대 때에는 이 청탁을 하고 이러는 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아끼는 신하라든가 또는 환관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혹시 청탁 들어온 거 없냐? 분경 들어온 거 없느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아, 이 사람이 뭐 별로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왕이 그러면 좀 더 받아. 그 시원찮은 경우에서는 그 부탁 들어주지 마. 뭐 이렇게 즐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이 분경, 엽관운동이 좀 자유스러웠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폐단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조선시대에는 분경 금지령이 내립니다. 분경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분경하는 경우에서는 이것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보실까요? 분경은 엽관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엽관운동. 관원이 전조, 고려시대 문관의 신임과 호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의 대신이나 권문세가의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승진운동을 하던 것. 오늘날 청탁을 얘기합니다. 분경, 엽관운동이라고 했다. 고려시대에는 왕이 이러한 분경을 묵인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일상화되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싸들고 다니면서 승진운동을 했다는 거죠. 청탁.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위 이제 김영란법에 의해 가지고 부정한 청탁, 또 선물 주고 이러는 건 이제 금지됐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 소위 청탁과 관련된 내용이 고려시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피제도는 이제 일정한 친족 범위 내에 있는 처가라든가 본가라든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속사,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은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온 제도인데 어쨌든 고려시대 상피제도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분경, 엽관운동 관련된 겁니다.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즉 왕이 무릇 사람을 쓸 때에는 다만 패신, 이거는 윗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신하 또는 아첨하 임금의 신받는 신하를 이제 말합니다. 패신이라고 하는 거. 패신과 환자는 환관이라고 됐습니다. 내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사람을 쓸 때 패신과 환관들과 의논하니 이로 말미암아 분경이 풍속을 이루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져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뒤섞였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요, 그 사례, 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패신과 환자가 청탁하는 일이 있으면 왕이 묻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물 얼마 받았냐? 이게 물으니까 뇌물이 많다고 하면 기뻐하면서 그 청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시일을 미루면서 뇌물이 많기를 바랐으니 그런 까닭으로 근신들이라고 해서 임금 주변에 있는 신하들 얘기하는 거죠. 근신들이 권력을 행사함이 전왕 때보다 심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어서의 그 청탁의 폐해, 이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이것을 즐겼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왕 근처에 있는 신하들이 즐기지 않았겠습니까? 돈 받아와야 그 청을 들어주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명종임금 역시 이러한 분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도 한번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사이 분경이 풍습을 이루고 형정이 함부로 되고 어긋나 공평한 문을 열고 사사로운 길을 막아 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길을 넓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인재들 등용하기 힘든 거죠. 상과 벌은 임금의 권한인데 요사이 권력 있는 신하가 조정에 있어서 벌을 주고 복을 주는 일이 사삿집의 문에서 나오게 되어 상도를 물러나게 하고 질서를 상실하게 되었도다. 이러한 풍습을 고치지 아니하면 국가를 손상함이 있을 것이니 지금 이후로 만약 이러한 일이 있으면 담당 관원은 법을 들어 논주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정이 됐겠습니까? 시정이 되지 않았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풍습화돼 가지고 이제 하나의 관행처럼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단순간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피해가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분경 금지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죠. 이 청탁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의 삼국시대서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과연 청탁을 받은 관원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하는 예가 나옵니다. 대충 보게 되면 이제 청탁을 관원에게 했을 경우 그 청탁을 받은 관원은 예서 편지가 왔다. 그러면 그 편지를 우물에 던져버린다든가 또는 어디 지금 편지 함이 있으면 그 함에 넣어놓고 읽어보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요 중국에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한번 봐주세요. 중국 삼국시대에 위나라 병주라는 곳 태출 지내던 이제 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오면 이를 모두 벽에 걸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장관급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의 장관이죠. 상서가 돼서 서울로 올라갔을 때 당시의 편지들을 지인들에게 모두 돌려주었다고 한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청탁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주 자사였던 조염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의 요직에 있는 지체 높은 자리에 있던 공직자부터 온 청탁 편지들을 모두 물속에 버리고 그 서신에 쓰인 발신자들의 이름도 보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진나라에서 낙양령을 지낸 공익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자신에게 온 청탁 편지를 물속에 모두 처박았다고 한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청탁하는 거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대처하느냐. 왜냐하면 청탁 안 들어주게 되면 나에게 또 갖은 모함이라든가 이런 게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중국에 있어서 관리들은 편지를 물속에 처박았다든가 또는 편지 함에 넣어놓고 보지 않았다. 누구에게 왔는지도 관심이 없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의미 있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청탁에 대한 사절 방법, 현명한 방법. 이거 이제 청탁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시대 때 상피제, 이거는 중국에서 이제 온 제도라고 그랬죠. 이것이 조선에도 이제 상피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소위 얘기하는 상피제를 만들게 된 건,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이제 끼리끼리 서로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서로 짜면서 권력을 집중화하는 이런 것을 막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이제 권력이 개인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상피제를 하여 인정에 의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사적인 권력 집중을 위해서 일정 범위 친척 사이에는 동일 관사 또는 동족 관계의 관사에 서로 같이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거는 이제 고려사 형법지 상피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국의 회피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거죠. 고려에서는 1092년에 오복친제의 바탕을 두고 오복친제의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복친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복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식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나랑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복친제의 바탕을 두고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상피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본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계의 친족을 얘기하는 친속 친족, 모족, 엄마 쪽, 처족, 그리고 사촌 이내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어사대, 대관과 중소문화성의 성랑을 합하여 부르는 이제 명칭입니다. 통칭 대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우도 사돈 간에도 상피가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제 같이 근무하는 것을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까 이제 오복친 얘기했습니다. 이 텍스트 한번 보실까요? 오복친이 뭐냐? 오복친이라고 하는 것은 유복친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무복친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유복친에는 친족과 모계의 친척인 외족, 처계의 친척인 처족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친근의 차이에 따라 복제가 다른데 복식이 다른 거죠. 복제는 복 자체의 구분이 있음도 물론이지만 상복을 입는 기간 즉 상기도 다르다.
복제는 친분의 경중과 촌수의 원근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5등급. 이 5등급을 오복이라고 하고 오복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복친이다 했습니다. 이 오복은 참최, 제최, 대공, 소공, 심화로 구분된다. 3년 이건 이제 3년상을 치를 때는 어떤 오술이 있고 뭐 이런 얘기죠. 3년복은 이거 참최고 1년복이 제최, 9개월복이 대공, 5개월복이 소공, 3개월복이 심화인데 심화는 8촌의 상사 때 입는 상복이다.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상복도 근친 요것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려시대 이제 상피제도를 보시면 외족과 초족은 모제인 송나라 제도와 이제 비슷했다는 거죠. 본족에 있어서는 그 적용범위 크게 축소되었던 점이 특징이다. 본족에 있어서는 그 적용범위 크게 축소됐다. 그리고 이제 상피제가 재판을 하는 송관, 재판관에게 적용될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제척에 해당돼서 해당 재판관의 재판 관여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소송을 할 때에 있어서 재판관과 소송 당사자로 된 사람이 일정한 친족 관계라든가 또는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법률이 규정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척 사유 이래 가지고 제척을 하게 됩니다. 법률에 제척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척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회피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피, 기피. 먼저 기피를 할까요? 기피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 판사죠. 판사하고 어느 일방 당사자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사람하고 친구 관계예요. 또는 애인 관계예요. 그래서 난 이 사람한테 이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피 신청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 기피입니다. 당사자가 소송 당사자가 그리고 회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관 스스로가 아 내가 이 소송 당사자된 일방하고 일정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재판을 하면은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서 재판 못 하겠습니다. 이 재판 못 합니다라고 하는 법관 스스로가 이 재판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회피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제도라고 하는 것을 뒀다. 당시에는 소위 상피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기에 걸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그런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 역할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종교가 규범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이제 불교가 숭상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일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유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 유교가 이 규범 생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는 정치, 사회적 이념이자 종교로서 사회 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상적으로는 불교가 백성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왜냐하면 굉장히 뭐 연등회라든가 팔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가에서 이제 장려를 했고 조선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억제를 했죠, 불교를. 그러나 이 고려 시대 때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숭상을 했죠, 불교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불교를 이렇게 해서 키우다 보니까 소위 장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절에서 사원에서 재산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고려 멸망의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텍스트를 한번 보실까요? 고려 초기 불교의 종파는 오교 구산 이렇게 해서 오교 구산으로 있었다는요. 오교는 교종과 선종 이렇게 해서 요게 양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면서 대립, 침체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교종과 선종의 대립으로 침체된 불교를 통합 발전시킨 의도에서 문종의 아들인 대각국사 의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송나라에서 화엄교리와 천태교리를 배우고 돌아와 교선일치를 주장을 합니다. 교선일치. 숙종대 천태종을 창설해서 교관겸수를 주장을 합니다. 천태종은 무신의 난 이전까지 왕실과 귀족의 보호로 육성됩니다. 그리고 대각국사 의천 이후에 보조국사 진울이 조계종으로 개창함으로써 고려의 불교는 양종, 천태종, 조계종으로 이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조계종은 좌선을 주로 해서 마음의 경전을 깨닫도록 하는 도노점수. 이거 좀 알아두세요. 천태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관겸수, 조계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노점수, 수도 방법으로 수행을 강조합니다. 조계종은 한때 무신종의 사상적 근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 차이점, 대각국사 의천의 경우에서는 천태종, 그래서 교관겸수, 보조국사 진울의 경우에서는 조계종, 그래서 조계종은 좌선을 주로 해서 마음의 경전을 깨닫도록 하는 도노점수의 수도 방법을 택한다. 요게 이제 대각국사 의천 왼쪽에 보면은 대각국사 의천의 영정이고 보조국사 진울의 영정입니다. 태조 이래로 불교를 국교로 숭상함으로써 신하뿐 아니라 왕가에서도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앞에 대각국사 의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찰이 광대한 사원전을 차지함으로써 세속적인 부와 지위를 누렸다. 세속적인 부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사원전 외에도 왕실 귀족들이 희사하죠. 절에다가 토지와 노비가 증가되어 대장원을 소유하였다 하는 겁니다. 대장원. 그러니까 이제 절에 재산이 많아진다는 거죠. 광종 때는 승과 제도를 마련해서 승과에 합격하면 교선종을 막론하고 대선이란 첫 단계의 법계를 주었으며 그 다음에 왕사, 국사 제도를 두어 승려들을 우대했다. 문종 때에는 승려 개인에게도 별사전 따로 이제 내리는 거죠. 땅을 지급하였고 사원에는 면세, 면역의 특정까지 부여할 게 많은 승려들이 배출되었다. 일단은 승려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다는 거죠. 승려가 되면 사원 자체에도 혜택이 있었지만 승려에게도 혜택이 있었다는 거죠. 승려도 이제 이런 어떤 법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원으로. 이 사원의 이 비대화 이것이 나름대로 이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불교는 민간 신앙인 풍수지서, 도참사상 그리고 중국에서 유입된 도교 등과 결합해서 민심을 좌우했다. 당시에 있어서는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민간 신앙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국에서 온 도교 그리고 풍수지리설, 도참사상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백성들의 이제 소위 정신을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 좋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교화 사업도 하고 구호 사업도 이제 했다는 거죠. 고려 시대는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의례는 유교적 규범을 시행하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전통 의식과 도교 신앙의 풍속을 따랐다. 물론 그 조선 시대와 같이 유교 국가는 아니었습니다만 당시에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정치 이상을 펴고자 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유교 사상에 근거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자꾸 알리려고 했고 이런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의례하는 그런 그 제사라든가 장례 이런 의식 같은 거 이런 데에는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풍속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국가의 의도와는 다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는 신앙생활 관련한 수신의 도로서 국가의 정치적, 사상적, 문화적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일반 백성에게는 불교와 전통신앙이 생활 규범으로 여전히 큰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영향력을 간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컸었다. 그런데 반해서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그러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임진왜란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게 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의병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승병들 이렇게 해서 전쟁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흡했다는 거죠. 고려 시대에 비하면 고려 시대는 이제 광대하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몽골의 간섭 시기에 몽골이 이제 고려를 침범하잖아요. 거의 고려 시대의 전반을 보게 되면은 전쟁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거란이 침입했죠. 여진이 왔죠. 그리고 몽골이 왔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화마 속에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삶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나라에서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민간 신에 깔려 있었던 신앙,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더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몽골 간섭 시기에 미신적인 면이 강한 라마 불교. 요즘도 몽골에 가면은 라마 불교를 볼 수가 있죠. 라마 불교. 라마 불교가 들어오면서 피해가 컸었고 불교 행사, 사탑의 건립 등으로 재정의 낭비 또한 커졌다는 겁니다. 불교 행사를 오죽 크게 했겠어요? 연등회, 팔관회 하고 그럴 때 거기에 막대한 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한 승려들이 토지견병, 고리대금업, 상업행위, 군욕도피 이런 복합적으로 불교의 폐단이 집적되면서 고려가 기울어지게 된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불교는 결국은 고려말 신흥 4대 부층의 성리학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단점들이 나타나고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니까 성리학을 공부한 그 유교 신진 4대부들이 불교는 이제 안 돼 하고 배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 뭐 사원에 있던 그런 이제 불상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나올 서원과 관련돼서 숭양서원이라고 하는 게 정몽주와 서경도를 모시는 서원을 얘기합니다. 유교 영향 관련돼서 살펴봅니다. 고려 시대는 유교적 정치 사상 기반으로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국가 체계를 확립했다는 겁니다. 국가 체계 자체는 시스템 자체의 구축은 유교 사상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자학의 도입으로 유교적 도덕 규범이 생활화되었다. 주자학의 도입에 의해서 유교적 도덕 규범이 생활화되었고 유교적 소양은 관료로서의 사회적 출세를 보장하였다. 유교적 소양은 관료로서의 사회 출세를 보장하였다. 국가의 차원에서 정치, 교육, 윤리적 측면과 경사와 문장을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의 발달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려 시대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려 전기를 유교 문화의 진흥기 융성기라고 한다면 고려 후기는 유교 문화의 퇴락, 침체기를 거쳐 주자학 시대가 열리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태조에서 의종 시기, 이때를 이제 유교 문화의 진흥기요 융성기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들어오면서 명종이라든가 명종에서 공양왕 시기는 유교 문화의 퇴락, 침체기 뭐 이렇게 해서 주자학 시대가 열리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